벌써 6차 시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3차 시의 기업의 재무 상태, 4차 시의 기업의 재무 성과에 관련된 기초 다지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거래의 기록, 거래 요소 결합 관계, 계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마치고 나면 거래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거래 요소 결합 관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계정의 뜻과 기입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회계 순환 과정이 뭐냐면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한 것을 우리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그 전달하는 가장 핵심 보고선이 바로 재무제표라고 했죠.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 순환 과정의 첫 번째 그 파트가 바로 거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거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거래는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회계상의 거래만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회계상의 거래냐?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경제적 사건을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데, 즉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고, 그 거래만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했고,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해도 회계상의 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품을 주문한다랄지, 상품을 어떤 계약한다랄지, 상품을 보관한다랄지, 어떤 담보를 설정한다랄지, 어떤 종업원을 채용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거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거래냐 거래가 아니에 따라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판명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거래란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고, 그 거래만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회계상의 거래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럼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됐죠? 이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맞고, 우리 회사 창고 속에 있는 상품이 도난당했다.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됐으니까 이것도 회계상의 거래라고 맞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데, 내가 회계 시간에 거래를 배웠는데 회계상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만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래 요소 결합 관계인데, 거래 요소 결합 관계.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또는 거래의 8요소라고도 하는데,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데, 우리 회계는 지금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회계상의 모든 거래는 8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하는 회계가 복식부기인데, 이 복식부기라는 것은 양쪽으로 기록한다는 것이죠.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복식부기인데, 우리가 그 전에 전 시간에 우리가 재무제표 2가지 배웠죠. 하나는 재무상태표, 하나는 재무상태표를 배웠고, 하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배웠는데, 자, 재무상태표 차변,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인데, 차변에는 우리가 자산을 기입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고, 포괄손익계산서 차변에는 이쪽이 차변이죠. 차변,
대변인데 포괄손익계에서 차변에는 비용을 기록하고 포괄손익계에서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을 하는데 이 표에 의해 가지고 거래요소 결합관계, 즉 거래의 판료수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의 판료수를 끄집어내면 이쪽이 차변, 이쪽이 대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자, 차변에 자산이 있죠? 차변에 자산이 있다는 것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변이 자산의 증가니까 반대편은 자산의 감소를 기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대변을 보니까 부채가 대변에 있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다 기록하고, 쉽게 말하면 빚이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고, 빚을 갚으면 차변에다가 부채의 감소를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도 대변에 보니까 자본이 대변에 있죠? 자,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다 기록을 하고,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다가 기록을 하자는 겁니다.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차변에 비용이 있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대변에 보니까 수익이 대변에 있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쪽은 자산부채 자본은 증가 감소인데 왜 비용과 수익은 발생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증가라는 의미입니다. 또 수익의 발생의 이 말은 바로 증가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거래의 판료수인데, 차변에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우고 있어야 나중에 분계를 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딱 보게 되면 거래의 판료수인데, 간혹가다 거래의 심료수라고도 말을 하는데, 수익의 발생이 있으면 수익의 소멸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익의 소멸이라는 것은 아까 이게 발생이 증가라면 이 소멸은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면 비용의 소멸은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두 개 이상의 결합이 되어 일어나는데, 두 개 이상이 거래가 결합이 되어 일어나는데 같은 변 요소끼리는 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의 증가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으로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변 요소끼리는 결합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다른 변끼리 결합이 되지 같은 변 요소끼리는 절대 결합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래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의 종류는 손익 발생 여부에 따라 우리가 교환거래, 두 번째 손익거래, 세 번째 혼합거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손익 발생 여부라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의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단기 순손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냐 또는 단기 순손실에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환거래는 뭐냐면 그 기업의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를 우리가 교환거래라고 하고, 이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만,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환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교환거래라는 것은 그 기업의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이며, 그러면 즉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환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익거래는 그 기업의 당기 순손익, 그 기업의 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고, 이것은 거래 발생액이, 거래의 총액이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을 시키면 이게 바로 손익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혼합거래는 뭐냐면 일부만 그 기업의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고, 쉽게 말하면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혼합된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 여러분들 1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시간 났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계정이 나오는데, 자, 계정이 나옵니다. 계정. 여러분들도 하나씩 다 뭐 이메일 계정 하나씩 다 하고 계시죠? 자, 그런 뜻인데, 이 계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항목별로, 여기서 항목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항목별로, 여기서 항목별이라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을 의미하며, 항목별로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계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여기서 항목별이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별로 장부에다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계정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자산에 관련된 것은 자산장부에 적고, 부채에 관련된 것은 부채장부에 적고, 자본에 관련된 것은 자본장부에 적어줘야 하고, 수익에 관련된 것은 수익장부에다 적어줘야 하고, 비용에 관련된 것은 비용장부에다가 적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정을 보게 되면 이 계정이 여러분들 많이 봤죠? 앞에서 이게 T계정입니다. 거의 학습용으로 많이 쓰는 것이 T계정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현금을 썼습니다. 제가 현금은 자산이죠? 현금은 자산이죠. 그럼 자산의 고향은 차변이죠. 자산의 고향이 차변이라는 것은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라는 뜻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현금은 자산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T자를 그렸을 때 여기다 현금이라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현금장부라는 의미입니다. 현금장부, 쉽게 말하면. 그래서 T자를 그리고 여기다가 현금이라고 썼죠. 계정에 붙이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계정 과목.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계정 과목 했는데 이게 바로 계정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정에 붙이는 이름으로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이것은 현금장부. 그럼 여기다가 10만 원 쓰고 여기다가 5만 원을 썼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10만 원 증가했다가 5만 원 감소했으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5만 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이 계정에다가 기입하는 장소, 여기 차변에다가 10만 원 기입을 했고 대변에다가 5만 원 기입을 했죠. 이 기입 장소를 뭐라 하냐면 계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의 종류는 영구계정과 임시계정으로 나눠집니다. 영구계정은 실제계정 또는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하고, 그럼 영구계정이 도대체 뭐냐?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말했어요? 잔액이 존재할 수 있는 계정이 바로 영구계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2월 31일 날 장부를 마감한다. 장부를 마감했더니 현금이 군고수익이 한 100만 원 잊었다. 그럼 그 현금을 버려요? 아니죠. 이 현금을 언제로? 다음 연도로 이월해가지고 사용을 하겠죠. 자, 다음 연도로 넘긴다는 뜻이 바로 회계에서는 2월을 한다는 것입니다. 2월. 회계에서는 2월을 한다는 것입니다. 2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2021년을 단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년도를 정기라고 했고, 차기가 뭡니까? 다음 연도로 현금에 남아있는 것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 바로 차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구계정이라는 것이 뭐다?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할 수 있는 계정이 바로 영구계정이고, 그 다음에 결산 종료 후에 그 잔액을 차기로 이월시키며 그 이월된 금액이 어디에 표시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재무상태표 계정이라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이 영구계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임시계정이 뭐냐? 임시계정은 명목계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괄손익계에서 계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기서 현금 눈에 보이죠? 여러분 만질 수 있잖아요. 이것은 실제 계정이에요.
근데 차비 눈에 보여요? 차비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아니죠. 차비는 이름만 있는 거죠. 이름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시계정이랍니다. 수익과 비용. 이게 수익과 비용 중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수익과 비용 중에서 단기손익만 우리가 실제 아니 임시계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계정은 결사 종료 후에도 잔액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고 그 잔액이 존재할 수 없는 계정이 바로 수익과 비용인데 그 수익과 비용은 나중에 집합손익으로 마감을 해서 집합손익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 마감된 수익과 비용이 어디에 표시가 되냐?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구계정은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할 수 있는 계정이고 잔액이 존재하면 차기로 이월을 하고 이 금액들이 어디에 표시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이 무슨 계정이다? 바로 영구계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시계정이 뭐냐면 임시계정은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계정이고 그 계정이 바로 수익과 비용을 의미하며 수익과 비용 중에서 단기손익만 임시계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나중에 장부를 마감할 때 집합손익으로 마감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고 이 마감된 수익과 비용이 어디다 기록되냐면 포괄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계정의 기입법칙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거래의 8요소를 배웠죠. 거래의 8요소. 그 다음에 계정의 기입법칙. 그 다음에 다다음 시간에 배운 이제 분계의 법칙. 분계의 법칙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의 8요소만 알고 있으면 계정의 기입법칙이랄지 분계의 법칙은 저절로 학습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계정이죠? T계정이죠. T계정을 5개 그릴게요. 자, T계정을 5개 그릴게요. 자, 이것은 자산, 이것은 부채, 이것은 자본, 이것은 수익, 이것은 비용.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건 자산장부, 부채장부, 자본장부, 수익장부, 비용장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산의 고향이 어디예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증가가 오고 대변에 감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채는 고향이 어디예요? 대변이죠. 고향 쪽이 증가고 이쪽이 감소라는 의미입니다. 자, 자본의 고향은 어디예요?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증가고 차변이 감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의 고향은 어디예요? 대변이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고 수익을 소면은 차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생이라는 말은 증가하는 말이고 소멸이라는 말은 감소하는 말이에요. 자, 비용의 고향은 어디예요? 차변이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 비용의 소멸은 대변. 이렇게 이게 바로 계정의 기입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을 그렸을 때 잔액은 항상 어디에 남는다? 증가 쪽에 잔액이 남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계정의 기입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증가 쪽에 뭐가 남는다? 잔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잔액이 있다는 거예요. 증가 쪽에 잔액이 남고 증가 쪽에 잔액이 남는다. 증가 쪽에 잔액이 남는다. 증가 쪽에 잔액이 남는다. 증가 쪽에 잔액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정의 기입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요 거래의 8요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그 다음 시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거래의 8요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계상의 모든 거래는 2개 이상의 결합이 되어 일어나고 같은 변 요소끼리는 절대 결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정의 기입법칙에서
계정이익 법칙에서 항상 증가 쪽이 뭐가 남는다? 잔액이 남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6차시 이렇게 거래부터 계정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관련된 기초 다지기 문제를 풀고 진짜 회계인 거래로 진짜 회계인 붕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